칸트의 인식론과 양자역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책에 일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관련 질문인데요. 두 개는 관계가 없죠, 사실은. 칸트의 인식론 철학과 양자역학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엮어서 쓴 거는 양자역학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인간 인식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고 그거에 비추어서 칸트의 철학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 칸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인식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강연할 때 태양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의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도구들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오감과 감각기관과 논리적 추론밖에 없었죠. 그때 철학자들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이 분야가 철학의 인식론이에요. 칸트의 인식론의 결론은 알 수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였어요. 불가지론이죠.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외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칸트의 얘기였어요. 칸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게 묘한 건데요.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칸트 선생님이.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냥 연구실하고 산책로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평생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사회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책만 읽고 생각만 하고 산책만 했던 분이에요. 완전히 관념론의 대가죠. 그러니까 실험적 증거나 경험적 증거를 전혀 살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독일이 날씨가 나쁘니까 그렇겠죠.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저런 결론에 도달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외부의 대상 세계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결론은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지만 일단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인식 주체인 인간을 또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식 주체인 인간이 대상 세계를 인식해요. 그게 뭘로 인식하냐 할 때 감성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칸트는 동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인간은 몇 가지라는 증거도 없어요. 몇 가지의 감성 형식과 몇 가지의 사고 형식과 이건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한 다음에 인간이 아프리오리하게,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고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 형식이 있고, 이 감성 형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는 외부 세계는 인간과 독립해 있는 외부 세계와 같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 자체를 딩 안지시, 딩 이런 건 thing이에요. thing, 독일어의 딩 안지시, 사물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내가 감성 형식을 통해서 인지한 사물을 에어샤이눅, 현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원래 독일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과 사물 그 자체를 딱 나누고,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현상과 사물 그 자체는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박쥐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하잖아요. 고주파를 쏴서 걔가 대상 세계에 맞아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걸 감지를 해서 박쥐의 뇌에서 대상 세계의 이미지를 조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눈을 가지고. 이게 감성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칸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제가 추측컨대 이런 걸 생각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동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인지하는 방식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 동물이 인지하는 외부 세계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빛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영상을 조합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양자역학을 보면 양자라는 것은 띄엄띄엄한 에너지 덩어리를 이제 퀀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보는데 일곱 색깔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성 형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어떤 현상이에요. 무지개라는 이 현상의 사물 자체는 뭐냐? 그거는 물을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분광되어 있는 전자기파거든요. 그것도 전자기파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 자체, 사물 자체는 굴절된,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굴절된 전자기파고요.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라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우리만이 인식하는 거예요. 박쥐는 절대 무지개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물 자체가 아니에요. 사물 자체는 굴절한 전자기파고, 우리가 그 굴절한 전자기파,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우리의 뇌가 재조합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과 물 자체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전자기파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칸트 선생님은 우리가 보는 무지개의 사물 자체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틀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자기파라는 거를. 근데 칸트 선생님의 시대에는 그런 관측 장비와 그런 과학이 없었죠. 그러니까 칸트 선생님의 말은 그때는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신 거죠. 인간이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양자역학이 탄생할 거라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양자역학의 시대에서 보면 맞는 거죠. 칸트의 이론이.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관을 지은 것은 칸트처럼 관념론 철학을 아주 어려운 언어로 이렇게 한 분의 이론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언어로 그걸 분석하면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천재의 이론을 천재 그 자신의 언어로 자꾸 해봐야 어차피 그 천재만이 아는 거라.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칸트 해설서도 보면 칸트 책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칸트를 연구한 분들이 칸트만 연구했거든. 근데 양자역학 책을 읽다 보니까 칸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어느 날. 그래서 양자역학과 칸트의 인식론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제가 양자역학을 조금 공부하고 나서 칸트의 인식론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한 거죠. 실제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죠. 재밌죠? 이런 게 사실 과학 공부하면서 얻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칸트는 난공불락의 난해한 문서거든요. 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순수이성 비판 맨 일부 제1절 제일 첫 문장이 공간은,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은 자연 사물 그 자체로서의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와, 이분은 진짜 천재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좀 쉽게 얘기하시지 라는 원망도 동시에 있죠. 네. 다음 질문 볼까요?